하루 정도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이제 밤부터 또 이제 상황이 좀 급변해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그죠?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도 7만 달러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7만 달러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화면 같이 보시면 좀 만평을 또 준비해봤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뭐 가격이 꼭대기에 있다는 건 아니고 네. 비트코인이 이제 좀 상황을 관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비트코인을 좀 건물 위로 올려봤고요. 또 오른쪽의 서명은 뭔가요? 오른쪽 아래. 재미나이가 그렸다고 저게 재미나이의 서명. 재미나이 서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야, 네. 어쨌든. 네. 늘 재밌는 만평. 네. 네, 그래서 네 밑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들도 좀 깔려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들도 좀 준비해 놓기에 좀 끝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밤 상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어제 너무 좋았고요. 어제 맞습니다. 방송이 다 화기애애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그냥 박스권을 지속하다가 살짝 내렸습니다. 이때 살짝 왜 내렸냐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조금 멈칫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낙폭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72,000달러를 넘어서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긴 하지만 그래도 7만 달러에서 아직 가격을 방어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코멘트하는 게 너무 좀 약간 이제는 얄미울 지경인데요. 네. 좀 다 같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휴전 기간 모든 동안 리더들이. 네. 예. 어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휴전이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제는 문제가 아기를 있었다고 가지고 보시나요? 뭔가 얘기할 사람이 있지는 네. 않았었고 사실은 서로 생각했던 휴전의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뒤늦게 휴전하자 해놓고 이제 네. 깨닫게 되니까 또 일단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네, 시작이 됐던 거는 네. 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레바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엄청 큰 이게 지금 레바논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저희는 네. 뭐 모르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그렇죠. 레바논이랑도 싸우고 있었는데 역대 최고 규모의 공습이 있었고 공습을 하니까 갑자기 이 레바논 형님격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휴전했는데 왜 공격을 하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보자면 회담 날짜를 좀 정확하게 명시했죠. 11일 날 파키스탄에서 이제 이슬람아바드에서 벤스 부통령을 보내서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보냈고 전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누누이 항상 나는 이란 공습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명분을 항상 만들어 놔뒀는데요. 네.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덜 공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또 예상이나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레빗 대변인이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여러 언론이 뭐 좀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그 수용한 10개 조항에 대해서 뭐 미국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억측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좀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했고 아직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이거 휴전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사실 있었고요. 네. 그런데 레빗 대변인이 얘기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11일에 일단 회담은 한다. JD 벤스가 갈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나를 했고 그러면 회담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이란 쪽에서 계속 휴전을 우리가 하면서 10개의 이란 요구안이 마치 관철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전혀 그리고 아니다. 네, 완전히 폐기됐다고 네. 얘기를 했죠. 레빗 미국 대변인이. 쪽에서 지금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았어서 사실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미국이 이제 숙이고 들어간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끝날 수 그렇죠. 있기 이란 때문에. 얘기만 다 들어주게 되는 약간 그런 네. 꼴이 되니까 어제는 레빗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휴전 협상 자체는 근근히 좀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이제 좀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좀 간소화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것과는 달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한층 누그러뜨리고 좀 말이 가능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좀 내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원유 가격이 그래서 훅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래도 긍정적인 이제 기조에 힘입어서 보시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이제 인도분 WTI 가격이 95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전장 대비 16.42% 정도 내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종가 기준 3월 25일, 지난 3월 25일 기준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브렌트유 역시 한 13% 정도 내려서 유가가 조금 많이 내려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 해상 운송이 좀 정상화 되기에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잠시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아직 달성할 목표가 남았으니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뿌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미국과는 합의되지 않은 독립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또 많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가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3월 연준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헤드라인은 이제 중동 변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예상대로 좀 이런 중동 갈등 때문에 유가 문제가 조금 있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좀 동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근원 물가로 아무래도 전이가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지고 뭐 금리 인상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시장의 얘기도 있는데 또 이게 이게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 이란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고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들이 생활을 할 때 이 기름값이라는 건 사실 필수제에 가까운 요소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그쵸. 살고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못 버니까 운전을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생활에 미치니까 그래서 점심을 걸러서 오른 유가를 충당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도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눈물 이게 되게 나네요. 유명한 언론사에서 나온 미국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였는데 점심값을 걸러서 오른 유가를 충당하고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이제 차를 타고 공원에 가서 놀았는데 그런 비용도 이제 줄여가면서 여가 활동을 극도로 제한을 하면서 그 오른 유가를 충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오히려 좀 더 촉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가능성도 제시가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님이 너무 잘 네,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네. 저는 사실 어제 나온 회의록 자료 보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요? 3월 FOMC에서는 파월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쵸. 실제로. 그래서 채권 금리도 막 오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월 초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파월 의장이 하버드대 특강 가가지고 맞습니다. 금리 인상 과하다. 맞습니다. 이래서 다시 갑자기 내려갔잖아요. 또 번복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의사록은 사실 실제로 FOMC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원래 금리 인하가 기본인 거예요. 네. 지금 상황 자체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용 문제도 그렇죠.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야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다수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 그 속도를 늦춰야 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0일 정도를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내용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PC 목표가 이제 2%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준을 2%로 맞춰야 된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연준의 의사 결정 과정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의사록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또 보면 연준이 어느 한쪽으로는 방향을 명확하게 또 정하진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서 여전히 방향이 위아래로 열려 이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언제쯤 정해질까요, 이게? 그래도 이게 어느 이제-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사람들도 좀 생활을 하고 뭔가 예상치를 잡을 텐데 걱정입니다. 연준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댈러스 연방
예, 은행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또 냈어요. 그래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길게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분기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오래 막혀 있을수록 유가가 급격히 치솟고 그리고 그게 제자리로 돌아온 속도가 늦춰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맞춰진 속도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은 호르무즈가 빨리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이용한 사실은 기름 이 유통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죠. 호르무즈 개방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편집장님이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위안화를 받고 통과한 배가 뭐 2척이다라는 뭐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후보로 떠오른 게 이제 위안화는 이미 받고 있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도 좀 돈을 받는 수단으로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들이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좁힐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위안화는 뭐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이란이 원하는 게 탈달러이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 기반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 미국이 나서서 뭔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나 이제 거래소 계정이 동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아마 이란이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좀 시각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제일 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 탈달러에 기반해서 이란이 이제 달러 패권을 조금 약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달러의 패권을 좀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사용한 이런 대금 수급이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라는 좀 내용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를 코인으로 요구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본인들만 거길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오만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 낀다면 이제 새 나라에서 이 통행료를 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3분의 1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2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런 사실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 오만은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원하지 않던 그쵸. 상황인 거죠. 네, 오만 원래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통행료를 받던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통행료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엔에서 뭐 안보리에 이란 규탄하자 뭐 이런 거 올라오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러시아랑 중국이 거부권 행사해 주면서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혼자 받으면 그 비난을 혼자 다 받아야 되니까 야 5만 너도 5만 들어와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5만은 난 괜찮아. 약간 얼마나 이런 힘들까 분위기였고. 마음이. 아유. 근데 이제 이걸 네.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된다고? 그럼 내가 받을래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어저께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그 레빗 네.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도 요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안을 했다. 네. 프로포즈를 했다. 정확하게는. ABC 기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한테 우리 합작 사업으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같은 거죠. 그렇죠. 네,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합작 사업, 마치 이란과 이미 논의를 다 끝낸 것처럼 얘기를 네. 전달을 해서 되게 이전의 주장을 또 뒤집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부셔놓고 그 복구 비용은 뭐 이란은 이 통행료로 받겠다는 건데 이제 오히려 그 유조선 국가들한테 매기는 꼴이 또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작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국의 전쟁도 아닌데 갑자기 휴전은 이란하고 미국이 막 지금 협의를 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러고 통행료는 또 이란, 오만, 미국이 갖겠다. 그 5만은 상황이 아마 참 그냥 네. 스르륵 사라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네. 높은 것 같고. 이 또 통행료가 배럴 1배럴당 1달러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렇죠. 이제 1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때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초대형 유조선이 보통 200만 배럴이니까 200만 달러인 건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5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더 큰 유조선은 300만 배럴 정도 옮길 수 있고 그러면 보통 한 250만 배럴, 300만 배럴이니까 한 3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1년에 1조 원도 넘는 통행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그냥 하나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배럴이면 보통 중형 승용차 한 2번 반 정도 기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이게 생각보다 적은 양이네요. 이게 네.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업계의 고인물들이 신이 네. 나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어떤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르무즈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 물동량이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현재 가격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2천만 배럴이 아니라 2천만 달러 정도.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250개 정도가 돼요. 근데 하루에 채굴이 되는 비트코인이 450개 정도 돼요. 와,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인데. 그렇죠. 반 이상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그냥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채굴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와.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왜 이걸 주목하냐면 이거 결제하려면 비트코인을 사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매수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별로 짜증나는 일만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어제는 굉장히 좀 업이 됐던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7만 달러를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4월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에서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를 하더라도 지역은행에 큰 혜택이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백악관 산하에 있는 경제 약간 싱크탱크로서 이런 대통령한테 국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는 기구이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맞는 내용들을 좀 봐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클래리티 법안을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뉴스였고요. 근데 이게 앞서 미국 독립지역은행 협회라는 ICBA에서 냈던 보고서 내용이랑 좀 다른데요. 이 독립지역은행 협회에서는 특정 형태의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클래리티 같은 법안을 언급을 한 건데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소형 은행들이 최대 1조 3천억 달러의 예금과 8,500억 달러의 대출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서 좀 클래리티 법안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네. 요게 사실 어제 나왔던 거는 약간 쐐기를 박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야 니네 이거 이대로 갈래?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가만히 뉴스는 있으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들이 오늘 좀 많은데 체인얼리시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에 대한 전망을 내놨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0년도 안 되는 기간인 거죠. 2035년에 1경 5천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5천조요? 저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여가지고. 거래량이니까 저건 시가총액이 아니고. 네. 거래량.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제가 또 계산이 안 돼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한 2,000경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 조금 근거를 댄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 경제 활동이 28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면 2035년까지는 719조 달러인데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좀 트리거만 된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주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대 이동과 유통 인프라 확대인데요. 우선 세대 이동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2028년에서 2048년 사이에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또 진행을 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대 100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이 기성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제 젠지라고 하는 Z세대로 이전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보통 Z세대들은 굉장히 디지털 자산 이런 크립토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거래 활동을 많이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유통 인프라 확대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맹점 결제나 이제 백엔드 결제 시스템이 좀 깊숙이 들어와서 통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활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종의 약간 기술 추상화 같은 개념을 얘기한 건데요. 저희가 그 내연기관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자동차 운전을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복잡하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결제되는지까지 모르더라도 그냥 손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페이 결제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하고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주요하게 역할을 할 게 AI 기반의 이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내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경기도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거 도입한다는 너무 얘기가 재밌는 경기도에서. 있었어요. 네, 너무 선구적인 네, 기사여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경기도에서 어제 하나 공고를 올렸습니다.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이제 입찰을 이제 받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우선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지역 화폐랑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랑 그리고 지역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면 일단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상에서 아무래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한다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좀 신속하게 정산도 해주고 결제 수수료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좀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좀 이런 예상들이 있어서 이게 좀 주요하게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가 예산을 2억 원을 들여서 8개월 동안 진행하는 입찰 과제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좀 따라가면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좀 이런 법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지역 화폐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썼었고 특히 그쵸. 경기도는 원래 저거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지원 사업을. 그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스케일이 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지역 단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한다면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게 지역 화폐였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 특구니까 동백전을 뭐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바꿔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뭐 그런 데서 좀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로는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어,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이제 되게 스테디한 이 얘기거리죠.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냐. 궁금하긴 해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익명의 인물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 살아있냐, 죽었냐, 뭐 이런 내용인데 꽤 크게 커버 스토리를 썼어요. 네,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어제 이제 올라온 좀 따끈한 피처드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탐사 보도고요. 이 기사가 조금 흥미로웠던 게 보통 그 전까지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좀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주목했던 게 죽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핀. 네, 맞습니다. 하이핀 그분인데 이제 살아있는 생존 인물로 지목을 해서 그게 좀 놀라웠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존 캐리로라는 엄청 유명한 기자분이신데 이게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기자상들이 있잖아요. 보도상 네. 퓰리처상이 가장 유명한데 그 퓰리처상을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무려 2번이나 받은 존 캐리로라는 기자분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근거가 확실하고 이제 본인 생각에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을 네. 했으니까 보도를 했을 텐데요. 얼마나 이제 근거가 탄탄하냐면 보통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얼마나 좀 조사나 데이터에 기반했느냐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 기자는 일단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트위터, 지금은 X,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에 쓰인 뭐 문체나 이런 단어 사용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막 이렇게 속어법을 적용한 거죠. 네. 이 사이버펑크 활동을 했던 이 약간 암호학에 관심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문체나 언어 사용과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누가 남을 것이냐 이렇게 소거를 했더니 아담백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아담백이 누구냐? 이제 블록스트림 CEO인데 네. 영국의 암호학자 출신입니다. 네. 영국이라는 거에 또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존 캐리로 기자가 이걸 분석을 했을 때 영국식 약간 단어 사용이나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했었고 또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첫 블록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타임즈 기사에 나왔던 헤드라인인데 더 타임즈. 네, 맞습니다. 더 타임즈. 거기 2009년 1월 9일 영국 재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영국 재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좀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담백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이게 되게 긴 스토리여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좀 특집으로 다루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런 추론이죠. 사실 이제 사실 예전에 영국이 세계 금융의 본산이긴 했지만 지금 네. 미국이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더 타임즈를 인용했다는 건 이 사람이 영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그 초기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랑 오갔던 이메일을 AI로 분석해 보니 분석을 그러니까 많이 이메일이 오갔던 것도 그렇고 대화의 내용도 그렇고 AI가 딱 한 명을 집어주는데 그게 아담백이다.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아담백은 또 아니라고 했겠죠? 네, 부인을 네.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이 기자분이 직전에 필리처상을 받았던 보도가 어떤 거냐면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 되게 큰 사기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테라노스라는 피 몇 방울로 내 병을 다 알 수 있는 뭐 약간 의료계의 아이팟을 만들었다는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여성분이죠. 뭐 제2의 스티븐 잡스라고 불리면서 그 좀 사기꾼 맞아요. 되게 유명한 사기꾼이었는데 그 기사를 그분이 썼군요. 아니 제가 맞습니다. 다니던 로펌이 바로 그 옆 건물이었어요. 그래갖고 테라노스 바로 옆 건물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테라노스 건물이 이제 텅 비고 주차장이 비어서 이제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전기차 충전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2018년도에 청산됐던 이제 기업인데 여기 이 분석 테라노스의 기술의 분석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 약간 엉터리다라는 그런 의혹을 좀 확정시킨 게 이 존 캐리로 기자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글쓴이가 이 존 캐리로인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신빙성이 높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백이고 진짜 제가 사토시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쨌든 또 한 번 주시를 아니라고 그리고 하고 이제 건들지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만히 가만히 놔둬야죠.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 나와서 거길 해킹 당하더라도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거는 부분일까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담백은 사실 지금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략 11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5%가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할피니가 가장 베스트 그쵸. 시나리오였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없는 게 지금 이제 포인트인데 만약에 아담백이 살아있다? 그럼 저 사람 팔 수 있잖아. 혹은 그쵸? 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시드금을 네. 붙어서 돈을 뜯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막 고문하면 막 네. 뱉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키를 개인 키. 그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계속 부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맞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네. 네. 뭐 비트코인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 미국에 좀 빠진 내용을 흥미롭게 뉴욕 타임스에서 다뤘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너무 알차네요. 마지막 진짜. 멘트까지. 네. 윤재희 편집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